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AI 관련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형 기술주 매수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0년 만기 회사채 발행에 나섭니다. 외신에 따르면 알파벳은 파운드화 기준 센츄리 본드 발행을 준비 중으로 빅테크 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내놓는 것은 1990년대 닷컴 버블 이후 처음입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고용 증가폭이 둔화하더라도 미국 경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증가세 둔화 속에서도 인공지능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GDP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고용 지표가 낮아져도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협력에는 열려 있으면서도 경제 협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경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쟁 이후에도 양국 간 경제 분야에서 밝은 미래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인민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좀 매각해라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캐비넷 위원장이 이번에 고용 지표가 참 부진하게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하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힘을 내면서 오라클이 9%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함께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수익성 논란이 그나마 잠재워졌던 하루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는 젠스당 CEO의 코멘트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부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5,300선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상승 종목 수가 700개 이상을 기록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1,100선 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검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정부 쪽에서 기금 운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 삼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기금과 공제회 쪽에서 투자 비중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일부 연기금 쪽에서는 투자 비중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어제 코스닥을 같이 끌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4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은 그리고 현선물 모두 매수 포지션이 찍혀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기관 쪽에서는 IT 투톱과 레버리지 상품을 좀 많이 담았다라는 부분이 어제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담아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부분들 하나씩 볼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코멘트들 하나씩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젠스당 CEO의 코멘트였습니다. AI 기업들 여전히 돈 잘 벌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더 많이 벌 거다. AI 투자는 앞으로 7, 8년 정도 더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워줬고요.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하게 장중 고점 부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7만 원 선 터치가 잠시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제 이제 설 지나고 나서 HBM4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양산에 세계 최초로 들어간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기도 했었고
베라 루비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4가 단독으로 탑재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뉴스적으로 보면 사실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좋은 뉴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제 밤쯤이었죠. 단독 뉴스였는데요. 젠슨왕 CEO와 최태원 회장이 다시 한번 치킨집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뉴스가 좀 붙어준 상황인데요. HBM4 더불어서 AI 전반적인 솔루션을 같이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랠리가 이쪽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스크 CE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달에 10년 안에 도시를 좀 짓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야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특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도 같이 도움을 줬었고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그리고 흑전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다만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된 상태라서 오늘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만 쪽까지 추가적으로 머스크 CEO가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과 좀 미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만 쪽이고요. 특히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패널을 2층짜리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이었을 때 버려지는 빛들까지 2층으로 만들게 되면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어제 주목도가 높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화솔루션이죠. 6월 달 되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 추이 같이 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갑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20%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상승 배경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중국에 쏠려있던 매출 비중을 줄이고 이 판매처를 전 세계로 넓힌 점이 성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8% 가까이 늘어나면서요. 2019년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권 시장에서 우리 화장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인데요. 여기다가 인도의 대형 뷰티 플랫폼인 나이카와 또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용 상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 또한 주요했습니다. 나이카는 현지에서 인도의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인도는 인구가 15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희망퇴직 같은 비용 정리를 마쳤다 보니까 이제는 가볍게 달릴 준비 또한 끝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외 증권사들도 수익 구조 자체가 튼튼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대신할 든든한 시장들을 여러 개 확보했다는 확신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부문 영업이익이 100% 넘게 급증하면서 이 과거의 부진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화장품 제조사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탄탄해진 기초 실적에 인도라는 새로운 기회가 합쳐진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판매 지역을 다변화해서 이제는 위험을 분산하고 또 이익을 극대화한 전략이 성공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따질 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을 보통 대표적으로 따지게 되죠. 근데 중국 대신에 미국이나 인도까지 판매처를 좀 넓혔다라는 부분이 이번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된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전망이 좀 중요하게 되겠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특정 국가의 경기와 상관없이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브랜드의 힘이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최근 인수 후에 안착하게 된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회사 전체 이익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인도 시장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인도 현지 사람들의 피부와 또 취향에 딱 맞는 제품들이 얼마나 팔릴지라는 점인데요. 인도는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싼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가 외국 경쟁사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추가로 오를 여지 또한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들었던 불필요한 인건비 같은 비용들도 줄어서 실제 수익률은 더 좋아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소비가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은 여전하지만요. 브랜드 경쟁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가격을 18만 원대까지 높여 잡으면서 업종 내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판 올리브영과의 협업 성과 또한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도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SK스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7% 정도 상승부를 켰습니다. 어제 급등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덕분에 이 지분 20%를 가진 SK스퀘어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역대급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던 자사주까지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그 혜택이 SK스퀘어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여기다가 정치권에서 기업들이 가진 자사주를 없애거나 또는 배당으로 돌려주게끔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스퀘어는 하이닉스 등에서 번 배당금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다시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요. 이 투자금을 마련한 점 또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아들격인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오고 또 정부까지 나서서 이 주주 편을 들어주니까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회사가 가진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 변화는 국내 증시에서 이
지주사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실적에다가 또 주주 친화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성과가 지주사의 가치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스퀘어가 이제 주주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분의 환원이 가능할지가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게 될까요? 네, 우선 SK스퀘어는요, 이제 단순히 여러 회사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문 회사로 또 발바꿈하게 됐습니다. SK스퀘어는 지난 4분기부터 잉크로스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요. 또 11번가의 최대 주주를 SK플래닛으로 교체하는 등 비주력 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금을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회사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요, 2월 중순까지 진행될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입니다. 하이닉스에서 받은 배당금이 작년보다 1,000억 원 넘게 늘었기 때문에 이 주주들에게 나눠줄 보너스 재원은 넉넉하기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만약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법안 또한 실제로 통과하게 된다면 주당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뛸 가능성 또한 남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SK스퀘어의 적정 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58만 원 선까지 보고 있을 정도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회사가 벌어온 현금 흐름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주사 주가가 자회사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경영진의 의지와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은 이제 지주사를 단순히 안전한 주식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주는 종목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과정은 지주사가 가진 죗값을 찾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스퀘어는 상대적으로 품절주에 대한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전에 SK하이닉스 못 따라갔다면 SK스퀘어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이야기 나눴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고요.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상승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다중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의 상승 배경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 세전이익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 부문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작년에 번 돈이 재작년보다 60% 넘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시장이 놀란 점은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나 또 XAI 같은 이 해외 혁신 기업의 투자에서 거둔 큰 수익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투자 자산 11조 원 중에 대부분이 기업 투자인데요. 이 기업들은 상장을 앞두고 가치가 치솟고 있죠. 이는 단순히 주식 매매 수수료만 받는 증권사들을 넘어서 이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로서 실력을 입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법인들도 뉴욕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성과를 내면서 전체 수익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구조를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보여주는 지표 또한 12%를 넘기면서 내실 있게 성장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주식 거래가 늘어서 수수료 수익이 커지는 동시에 또 투자한 자산들의 몸값도 올라가는 아주 좋은 구간에 속해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이 미래에셋 증권을 평범한 금융주가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골고루 투자했던 전략이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과실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조 단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금융지주와 또 카카오를 넘어설 정도로 커지게 됐는데요. 결국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다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최근 주가 상승의 핵심입니다.
네, 최근 다중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또 미래에셋증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 이 거래소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몇 가지 좀 출원을 해놓은 상태라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비전도 좀 뚜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전통적인 주식 투자를 넘어서서요, 이 디지털 자산까지 한꺼번에 이제 고려하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그룹에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까지 추진을 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주식부터 가상자산까지 모두 거래하는 미국의 유명 어플인 로빈후드처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우량 자산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전략입니다. 남들은 구하기 힘든 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목표 가격을 6만 5천 원까지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수수료 수익만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정부에서도 이 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영업 환경 또한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업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확보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영토를 넓히겠다라는 의지가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든 만큼 결국 혁신 기술에 투자해서 번 돈을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모델이 업계 1위 자리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네,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쪽에서도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2월 1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월 10일에 백악관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된 포인트는 이자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일정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요, 이 큰 기대를 모았던 게임인 리니지 클래식의 성적이 주식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게임 유저들은 50만 명으로 적지는 않았는데요. 정작 플레이를 해본 유저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초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과금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부담이 가게 된 겁니다. 특히 또 오늘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까 봐 이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지게 됐는데요. 신작 게임인 아이온2의 매출이 생각보다 늦게 반영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게 됐고요. 또 여기에 AI가 이제는 게임 엔진이 없이도 게임을 직접 만드는 기술까지 공개되면서 이 게임사에 대한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또 현재 중국 게임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MMORPG 게임사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이 주가는 연초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단순히 게임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이 유저들의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신작의 흥행 실패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걱정, 기술적 위협까지 한꺼번에 덮치면서 이 주가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네, 항상 게임주의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신작이죠. 그래서 일정 앞두고 주가가 한 번씩 올라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반전 카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게임사들은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중국식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을 걸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 이 품질은 높이고 제작 비용은 낮추는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요. NC소프트는 오랫동안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현재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핵심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리니지 클래식의 유료 서비스 부분에서 이 유저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료 기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실제로 유료 결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곧 이번 달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아이온2 같은 큰 작품이 또 뒤를 바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이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기존의 돈을 버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장르를 다양하게 넓혀야 하는 중대한 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게임 속 캐릭터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등 새로운 재미를 주는 게 반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NC소프트가 단순한 게임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 혁신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다시 얻게 된다면 이 시장의 신뢰도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변화에 성공한다면 주가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어제는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지만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IBK 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견조한 성장 스토리고요. 오늘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IBK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56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를 유지했고요. 자세한 4분기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1,632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4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3,209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93%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익이 나게 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이번에 실적 개선이 된 핵심으로는 바로 북미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전력기기가 납품이 확대됐다라는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4분기 북미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5,545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결국에는 이익이 잘 남는 제품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들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의 비중이 왜 이렇게 큰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가 확산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기도 하지만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 같은 고부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구조들을 HD 현대일렉트릭이 수혜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력기기 전반의 판매가 굉장한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했지만 전년도 북미 매출을 살펴보니까 북미의 비중이 굉장히 뚜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북미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1조 6,1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북미 전체가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실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고요.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잡히기 때문에
때문에 실적의 질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4분기 신규 수주는 7억 3천만 달러가 잡히게 되면서 전분기보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본다면 수주가 둔화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해석은 오히려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번 분기 수주가 감소한 이유로는 그 전 3분기에 대형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25년 작년 연간은 수주 금액이 4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한 모습들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주 잔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6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늘어나게 된 수치인데요. 이 말은 앞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2년에서 3년치 정도의 일감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가시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에서의 수주 현황들 살펴보시면요. 중동에서의 매출을 살펴보면 전력 변압기에 대한 판매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다만 납품 일정들이 조정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압 차단기에 대한 매출은 줄어드는 결과들을 나타났는데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4분기 매출 그리고 연간 수주 모두 중동에서는 감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오히려 흐름이 좋은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전력기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기와 연간 매출이 모두 늘어나게 됐고요. 수주 잔고 또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북미에서의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유럽도 함께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에도 당연히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치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예상 매출은 5조 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을 제시하면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고마진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잡힐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력기기 시장 자체를 보자면 공급자 우위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변압기 같은 핵심 설비들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울산 공장 증설은 27년, 미국 엘라베마 공장 증설은 28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설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수주 흐름들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IBK투자증권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 105만 원으로 크게 올려잡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요. 어제 11% 넘게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9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황제주 등극을 또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북미 고마진 구조가 실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변화로 인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내에서도 전력기기 수요가 쭉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삼성전자의 HBM4와 관련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부분들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좁혀졌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마이크론까지 해서 원래는 3파전이 좀 예상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이 먼저 탈락한 배경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높은 성능 기준을 이 마이크론이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칩인 루빈에 탑재될 이 메모리 속도를 초당 11GBps 고사양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은 당초에 이 11GBps 달성을 자신했지만 실제 최종 테스트에서는 10GBps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결국에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발 초기부터 이 고성능 기준을 목표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무난하게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첨단 원시 D램과 또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 과감한 공정 조합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요구는 사실 단순히 이 국제 표준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요. AI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능을 30% 이상 높이라는 까다로운 지시였습니다.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초기 물량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셈입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HBM4 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지배하는 구도로 빠르게 재편이 됐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보다는 성능과 그리고 공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대량 양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한계를 먼저 극복한 우리 기업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을 다시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베라 루빈에 있어서는 일단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좀 좁혀진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론은 전송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 만족도를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유율에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내 물량 배정이 이제는 한국 기업 위주로 다시 한번 재편이 되면서요. 두 회사의 지배력이 더욱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구도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올해 엔비디아향 HBM4 물량은 하이닉스가 70%, 그리고 삼성이 30%를 차지할 것으로 우선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마이크론이 가져가려고 했던 17%가량의 파이까지 우리 투탑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점유율을 극대화하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생산 여력이 현재 더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추가로 흡수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에 처해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 단가는 이렇게 제조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치솟을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기업이 HBM 생산에 설비를 집중하면서 일반 PC나 스마트폰용 D램의 공급 부족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이슈를 계기로 올해 1분기 범용 D램 가격 상승 전망치는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90%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매달리고 있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사실 이미 올해 생산 물량을 완판시키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고마진 구조 또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공급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번 마이크론의 이탈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조 단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카운터 포인트 자료를 보면 이번 1분기에 대한 메모리 가격이 작년 4분기 비교해서 QOQ 대비해서 최대 9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HBM4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설 지나고 나서 한 2월 23일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때쯤부터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단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에 출하되는 제품은 속도와 용량 이 모든 면에서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메모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대 11.7GBps로 업계 표준이었던 8GBps를 무려 40% 이상 가뿐히 넘기게 됐고요. 메모리 대역폭 또한 전작 대비 2.4배 이상 향상이 되면서 초당 최대 3TB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용량 측면에서도 이 12단 적층 기술을 통해서 36GB를 구현했고요. 향후 16단까지 확장할 수 있는 설계 구조 또한 갖추게 됐습니다. 이런 성능이 가능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그리고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직접 수행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이 이 공급 안정성과 그리고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이미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확정 주문을 받은 이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양산 즉시 실적으로 연결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열리게 될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에서도 이 삼성의 HBM4가 탑재된 베라 루빈 칩이 처음 베일을 벗을 예정입니다. 성능은 높아졌지만 저전력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기료와 이 냉각 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고객사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번 세계 최초 출하는 삼성전자가 지난날의 부진을 딛고 이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벽히 되찾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AI 수익성 논란이 좀 있었다가 어제 젠슨왕 CEO 발언 덕분에 좀 잠재워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져서 소부장단에 대한 랠리도 나타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거기다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라서 더 주목도가 높았었는데요. 이렇게 성과를 낸 비결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AI 반도체 생산의 필수 장비인 이 TC 본더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TC 본더 시장의 점유율을 71%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시장 전체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TC 본더는 메모리 칩을 고온과 그리고 고압으로 정밀하게 붙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HBM 적층 공정의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설비고요. 작년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주요 제조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장비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제조사들의 증설 경쟁이 한미 반도체의 매출로 고스란히 연결되면서 1980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 건데요. 특히 기술적 정밀도가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다 보니까 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43%라는 경이로운 이익률 또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하이닉스에 편중됐던 매출 구조를 이제는 마이크론 등 글로벌 고객사로 다변하는 전략 또한 실적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게 됐고요. 또 최근 곽동신 회장이 마이크론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직접 싱가포르 기공식에 참여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이미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명실상부 글로벌 장비 기업으로 우뚝 선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이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모리 기업들의 HBM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한미 반도체 실적 랠리 또한 당분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TC 본더 하면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인 지위는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제품들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현재 와이드 TC 본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보다 더 넓은 면적의 칩을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정밀하게 접합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입니다. 현재 기술적 한계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HBM의 층수가 16단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칩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그리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초정밀 제어 기술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와이드 TC 본더는 플럭스라는 세정액이 없이도 이 칩을 접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옵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사들은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HBM의 전체 두께를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얻게 되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이미 2029년 양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원천 기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사들과 현재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요.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도 이 장비 세대 교체 주기마다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려가면서 후발 주자들과의 격차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Hband 규격인 와이드 HBM이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 한미의 장비가 다시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이렇게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장비업계의 슈퍼 의뢰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율과 또 정밀도를 원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이런 한미 반도체의 와이드 TC 본더는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HBM4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을 내놨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묻었다 하면 주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여기에 대한 색채가 좀 묻어있긴 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에서 검증됐던 초정밀 기술을 이 우주항공과 또 방산 분야까지로 확장을 하면서요.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미 우주 로켓과 그리고 위성통신에 필수적인 전자파 차폐 장비인 EMI 쉴드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정밀기기가 외부의 방해 전파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보호막을 입히는 기술인데요. 최근 4년 연속 글로벌 우주 기업들에게 독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엄격한 품질 기준을 요구하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장비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는 걸 숫자로 증명한 셈이고요. 이와 함께 AI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다양한 신규 본딩 장비들까지 대거 출시를 하다 보니까 중국과 대만 쪽 파운드리 시장 또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장비에 안주하지 않고 GPU와 CPU를 통합하는 고부가 가치 패키징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특정 산업의 업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기업의 체질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 산업의 AI화와 그리고 우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밀 장비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죠. 이 반도체에 대한 공정 장비에서 확보한 막대한 이익을 이 미래 원천 기술에 재투자하면서 성장의 속도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종합 첨단 기술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결국에 우리 소부장 기업들은 독보적인 틈새 기술을 통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서 쌓았던 기술을 통해서 우주항공과 방산까지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방산 쪽 연결지어서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3조 이상을 기록하면서 3조 클럽에 입성을 좀 했다고 합니다.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K9 자주포와 그리고 천무 등 이런 주력 무기 체계의 해외 수출 물량이요. 이제는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역대급 실적은 지상 방산 부문에서만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한 건데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 맺은 대규모 계약들이 실제 납품 단계로 넘어가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출 비중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 마진율이 내수 위주일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로 편입된 하나오션도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 실적에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보탠 점도 큰 힘이 됐는데요. 이는 곧 현재 지상방산 수주 잔고만 37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향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주 잔고는 쉽게 말해서 이미 주문을 다 받아놓고 순서대로만 배송을 하면 되는 대기 물량이 수십조 원어치에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서서 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완벽히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란드와의 3차 실행 계약이 마무리될 경우에 이런 수주 규모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류 세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목표까지 제시를 하면서 글로벌 방산 기업 랭킹 탑 20 진입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 개선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중동 시장에서도 좀 전략들을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지 반응은 그리고 성과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디펜스 쇼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의 이렇게 국가 발전 전략에 맞춘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무기 체계를 선보이면서 현재 뜨거운 관심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전시 부스를 마련을 하면서 중동 시장에 특화된 방산 패키지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해서 타격하는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를 최초로 공개해서 기술력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의 사막 지형에 최적화된 엔진을 장착한 K9A1 자주포와 그리고 장갑차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수출 의지까지 보여주게 됐고요. 여기다가 드론과 유인기 등 이 복합적인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와 그리고 레이저 대공 무기까지 처음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우디의 안보 수요와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이 현재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중동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는 중동이 동유럽에 이어서 이제 K방산의 새로운 대형 수출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오션 역시 3,000톤급 잠수함과 그리고 맞춤형 잠수함 기지 모형까지 선보이면서 해양 방산 분야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하나는 중동의 안보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손을 잡고서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방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 두 기업이 불필요한 경쟁 대신에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원팀 코리아 체제를 완성하게 된 건데요. 두 기업의 동맹은 무인기와 우주, 그리고 첨단 엔진 등 미래 전장의 핵심 분야에서 기술 공유와 그리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골자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핵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투기 KF-21의 후속 모델에 들어갈 이 국산 첨단 엔진을 공동 개발해서 해외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도전에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 전장의 주역인 무인기를 함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동 개척하면서 수출 경쟁력까지 극대화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함으로써 이 경남 지역을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키우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이번 동맹은 한국 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에 여전히 수주가 탄탄하게 잘 찍히고 있다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I 기술주들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은 오라클이 지수를 좀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또 투자 의견을 상향한 점 그리고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10%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을 좀 점치게 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실적과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 곧바로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고 어제 양시장은 모두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시장을 계속 흔들게 만들었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소 진정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순매수로 어제장에서 돌아왔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부터 짧게 짚어볼까요? 시장의 반등이 좀 하루 만에 다행히도 좀 나와줘가지고 저번 주에 조정에서 좀 흔들렸었던 분들이 그나마 좀 수익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스마트하게 매수 매도를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제처럼 반등이 나올 때 또 전체적인 대규모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걸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요즘에 이 머니 무브가 굉장히 윤택하면서 좋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5,300선 기준으로 예를 들어 어저께 시장이 반등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밑으로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 상태로는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또다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자면 현대차가 이제 구글 웨이모라든지 뭐 아틀라스 로보틱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간만에 조금 쉬어갔었던 로봇주들 중심으로 시장, 오전 시장 조금 개장이 진행될 것 같고 거기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역시나 반도체 쪽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단독 기사로 나온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의 밀담이라고 하죠. 만남이 나왔으니까 아마 그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스퀘어의 움직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들어서 시장의 색채가 빠르게 뒤바뀌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는 호가상으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들려온 보도에 따르면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금 미국에서 치맥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서 당연히 HBM4 관련해서 공급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4를 최초로 설 연휴 이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HBM4 주도권에 있어서는 투탑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HBM의 주도권보다도 좀 특이하게 봤던 건 젠슨왕 선생님이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구나. 누굴 만날 때 치킨집에서 이번에 또 미국 치킨집에서 또 드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지금 깜부치킨에서는 최태원 회장님이 안 계셨고 역시나 핵심적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미팅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HBM4에 의해서 어떻게 먼저 선점 효과를 노릴 것이냐. SK 하이닉스와의 이 치킨 회동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번 주 초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 삼성전자가 HBM4를 양산을 하면서 설 명절 이후에는 시작이 될 거다. 양산이 시작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기선제압을 했는데 결국에는 젠슨왕 CEO를 만난 건 나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HBM4, 그러니까 그간의 HBM3, 그 다음에 HBM3E라는 4세대, 5세대 HBM은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했어요. 거의 90% 이상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다가 HBM4부터, 그러니까 6세대죠. 6세대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고 거기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이냐 SK 하이닉스 선택할 것이냐 이건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현재 HBM4에 대해서는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90%를 가져가는 걸 70%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삼성전자가 HBM4를 납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퀄 테스트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HBM4에 대해서는 일단은 7대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시장을 뺏기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가격 협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HBM 가격 협상력에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꼿꼿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까지도 최태원 회장을 젠슨 황이 만난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한테 뺏기겠지만 가격 주도권은 역시나 SK하이닉스에 있기 때문에 저는 HBM4에 대해서도 주도권은 여전히 SK하이닉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대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30%나 가져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까요? 삼성전자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없었던 HBM 시장을 결국엔 엔비디아를 뚫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단가, 그러니까 HBM4에 대한 단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더 싸게 들어갈 거예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요. 7대3 정도의 HBM4를 점유율을 예측을 해 보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니까 어느 종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투탑은 어느 종목을 선택하셔도 지금은 편안한 선택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투탑의 HBM4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투탑은 어느 종목을 고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0.12% 상승, SK하이닉스는 0.23%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I 기술주들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은 오라클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또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0% 가까운 상승분을 켜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번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실적들과 또 경제 지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분위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8% 오르면서 5,350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0.42% 오르면서 1,13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대 오름세, SK하이닉스는 0.23% 빨간불 켜져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이제 최태원 회장과 젠슨항 CEO가 미국에서 좀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안에서 HBM4 공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경우에는 4.8%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틀라스가 동작하는 영상들이 다시 한 번 더 공개가 됐고요. 지금 웨이모 쪽에 자율주행 차량을 5만 대 정도 공급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면서 현대차 쪽에 다시 한 번 더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1위부터 4위까지는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3천당 제약만 2.7%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에코프로 한 1.3%, 에코프로 BM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1.9%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에 불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로봇주의 시세가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9%가량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서는 모습들 장 초반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개인은 한 번 더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의 분위기 살펴보면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안팎의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설 명절까지 좀 강할 것 같은 흐름이 좀 나타나네요. 네. 뭐 크게 조정이 없이 뭐 연속적인 어제만큼의 상승은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다라는 게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일단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무조건 뭐 정답이다, 무조건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물도 지금 1,500억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다면 결국엔 장기 연휴 전에 약간 부담되었던 시장을 조금은 순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좋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특히나 현대차가 3% 정도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좀 지켜주는 흐름 나타내는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약간은 코스피보다 뒤처지면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눌려줄 만도 한데 제약바이오들도 결국에는 지금 양봉으로 다 바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순환매 장세가 보이면서 너가 갔으면 오늘은 내가 가야지라는 느낌으로 좀 좋아 보이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차보다도 많이 올라가는 건 역시나 현대 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유진 로봇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로봇 부품 같이 SPG 같은 종목들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 사항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로봇주들이 그간 쉬었으니까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한 곳이 올라갔으면 다른 쪽에 또다시 올라가는 약간은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드리면 예전에 이제 운동회 때 수건 돌리기 때처럼 어제는 너가 갔으니까 오늘은 잠깐 쉬어. 이제는 내가 가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연휴 전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면 특히나 미국 시장에 흔들림이 없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 줄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를 좀 보고 싶은데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아까 삼성 SDI가 좀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나타냈거든요.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그래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로봇주들이 가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SDI의 전고체 배터리인가? 이렇게 시장이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시장의 느낌상으로만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를 그러니까 뭐 로봇에 관련돼서 테마를 해가지고 지금 로봇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건 어찌됐던 간에 배터리입니다.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하이니켈이죠. 울트라니켈이라고 하는 니켈 함량을 많이 높인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역시나 거기서도 강점을 보이는 건 LG엔솔과 삼성 SDI니까요. 지금부터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의 주도주만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주도주는 주도주 내가 못 잡은 대로 그냥 가게 놔둔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았던 섹터를 지금부터 공부해가면서 슬금슬금 모아가시면 아마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2차 전지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설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하긴 했지만 오늘 생각보다 지수 자체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로봇주, 그 안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쪽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 최근에는 아틀라스가 동작하는 영상들이 새롭게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웨이모 쪽에 이제 자율주행차 5만 대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서의 좀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번에는 60만 원 근처까지도 도달했던 힘을 봤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돌파력
기대를 하고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만 원을 깨긴 깼었잖아요. 네. 시장의 조정가 나올 때. 근데 사실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리를 깨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했지만 네. 저는 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55만 원 넘어서 59만 원짜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70만 원 간다, 8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신 이후로 거의 지금 한 15일, 15거래일 정도 물려 계셨기 때문에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상승의 기점으로 인해서 다시 50만 원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60만 원 간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현대차가 지금 뭐 40만 원, 45만 원, 아니면 50만 원 밑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를 사실 때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찌 됐던 간에 현대차가 4년, 5년 동안 박스권에서 갇혀있던 가격에서 뚫고 올라왔고 거기다가 현대차가 지금은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아틀라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구글 웨이모랑 협력하는 자율주행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건 시간 투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45만 원대 그리고 뭐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대차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극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5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가 한 50만 원을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이고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49만 7천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2차 전지 쪽도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담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ESS가 좀 더 시장의 중점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나다 ESS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ESS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을까요? 지금 가격대 싸죠. 예, 저는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LG엔솔이 돈을 못 벌어요. 지금도 아직 돈을 못 버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ESS 사업이 커지고 뭐 테슬라랑도 또 친하잖아요. 네. 테슬라의 예를 들어서 로봇에까지 배터리가 납품이 되고 뭐 스페이스 X에도 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LG엔솔은 충분히 좀 싼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주가도 물론 최근에 50만 원을 넘어갔다가 좀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40만 원 밑으로는 저는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차 전지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큰 종목만 가져가셔라. 뭐 2차 전지 뭐 요새 이제 소부장단들이 갑자기 퉁퉁 튀고 올라오면서 뭐 상한가도 가고 합니다만 그런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랑 ESS 쪽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SDI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양극재 쪽으로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양극재 쪽만 단독으로 보고 싶다면 LNF까지 꼭 이렇게 네 종목만 말씀드리니까요. 다른 기타 종목까지 보시기에는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에너지 쓸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사가 뭐 로봇이나 반도체 이쪽으로 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심이 없을 때 담아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40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멘트까지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0.7% 하락하면서 39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원전도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7% 넘게 오르면서 전에 있었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아쉬웠던 건 항상 10만 원 근처에 가면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두산에너빌리티 한 1% 빠지면서 9만 4천 원 선에서 가격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오늘은 조금 아쉬운 건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뭐 10만 원을 목표가를 두고 하면은 못 사세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이걸 쳐다보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멘텀만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내가 사놓고 네. 다른 우주항공이나 로봇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 또 못 갔네 하면서 팔고 넘어가면 그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눌러줄 때마다 얘도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신고가 영역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얘가 98,100원 정도 가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75,000원짜리에서 사셔도 된다라고 했던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9만 원도 깨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뭐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2차 전지도 방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ESS랑 붙어서 갈 수 있는 건 원전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ESS 사업을 좋아하고 원전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재 미국의 빅테크들도 AI 산업에 크게 투자,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력원입니다. 그 전력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원전이에요. 다만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아, 원전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전 사업이라는 거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신규 원전을 지을 때.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아, 주가가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해석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외에도 가스터빈 팔면서 돈 잘 벌고 있고요. 거기다가 원전 사업이 미국에서 발주가 시작되면 어찌됐던 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그때부터 재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8만 원대까지, 8만 5천 원대까지 또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줍줍이라고 하죠. 주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가격대를 10만 원을 뚫을까 기대하고 접근을 한다면 오르는 게 좀 더딜 수 있어 보이지만요. 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좀 더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미국과의 연관성 그리고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 글로벌리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8만 5천 원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의 시장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텐데요. 오늘은 한 개장한 지 17분 정도 지났고요.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도지만 규모가 아직까지 좀 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느 정도로 우리 해석해 볼까요? 네, 참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2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가 그러니까 들어온 적이 들어오죠. 없는데 뭐 장 초반이긴 하지만
성공적인 입성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2천억 정도 외국인들 또 이 매수세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일부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순환매 과정,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서 또 한번 상승세가 이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다.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 코스피에 대해서 악재가 일부 좀 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앞서서도 이제 오라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지금 발행 이제 회사채 발행 250억 달러 수준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 몰리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오라클의 문제점을 오라클이 좀 해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벨라루빈의 출시 과정에서 또 엔비디아가 해줄 수 있는 역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이제 이 낙수 효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속속들이 또 유입에 되는 수급에 대한 유입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로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라클에 이어서 알파벳까지 지금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맞이하고 있었던 위기를 극복해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러브콜을 좀 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한화솔루션까지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에너지 원에 대한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잘 나오면서 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5위 종목으로 담고 있는 부분 확인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 일단 가수급상 담아가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이 동시에 좀 포착이 되는 종목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좀 볼까 봐요. 원전 하면 이런 대미 투자 이슈가 좀 같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원전에서 굉장히 작은 종목들, DL-ENC 같은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대미 투자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원전주 위주로 좀 우리가 볼 필요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훨씬 강하겠죠. 아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SMR 전용 공장 건설 소식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SMR의 두산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전의 TSMC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전용 공장에서 연 뭐 20개 이상은 뽑아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급만으로도 주가에 대한 이제 상방향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러면 조방원 중에 우리가 가장 강한 쪽을 하나 뽑아봐라. 네. 원체 이제 반도체 시장이 회의론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또 조방원 쪽으로 한번 몰렸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이 원전주를 아마 5년치 차트를 보시면 조선이나 방사는 바닥에서 이미 5-6배 그 이상까지 많이 랠리가 계속 이어진 반면에 에너빌리티도 사실 25,000원대에서 본다라고 했을 네. 때 한 3배 정도는 그쵸.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한 랠리이고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하나 있죠. 펀더멘탈이 아직은 굉장히 약한데, 그러니까 그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코어가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코어는 시간이 갈수록 이 미국발 이 대미 투자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계속 견고해질 건데, 제가 또 하나의 약점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점 안에서 강점을 찾아야 되니까. 약점 또 안에서? 하나의 약점은 사실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협업이 우리나라 원전주들에게는 핵심 이 기술력에 대해서 억누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소가 될 거라면, 우리나라가 원체 이제 이 기술력으로 만약에 압도를 하고 있다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렇게 좀 판단이 내렸을 때 우리나라 쪽의 이런 기술력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재를 좀 가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에너빌리티나 다른 이제 원전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당장은 그 요소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SMR의 뭐 전용 공장 건설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그 확장성, 이런 것들 좀 원전주에게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중소형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심해서 사실 에너빌리티만 보셔도 저는 그래도 10만 원 돌파에 대한
그 시그널을 확인하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들어가셔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에 대한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 좀 보셔도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 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정도로 흘러감이 포착이 되는데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온 부분들 확인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에너지원 중에 HD 현대일렉도 담고 있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장이라고 부르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산일전기나 아니면 일진전기처럼 전선이나 전기 쪽까지도 같이 좀 넓혀서 봐도 좋을지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 전략 좀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쵸. HD 현대 일렉트릭 비롯해서. 근데 밸류가 실적만큼 싸다라고 하는 논리는 약간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뭐 히타치나 이런 글로벌리한 전력주들 밸류도 이제 30배 수준인데 L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원체 많이 이제 실적 대비해서도 그쵸. 많이 올랐죠. 반영을 하다 보니까 뭐 선행으로 봤을 때 한 40배 정도는 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초고압 변압기 5대장 중에 네. 고른다면 저는 그래도 산일전기를 이제 말씀을 뽑아야 될 것 같고 네. 산일전기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제 4분기 영업이익 막 550억 나오면서 무려 전 분기 대비해서 63%가 증가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산일전기의 최대 강점이 네.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이 지금 80%에서 막 85%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올해 선행으로 제가 PER을 계산을 해봤더니 23배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 주가가 올라서 그 이상까지는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컨트롤 타워적 전력의 수급 부족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이나 ESS 쪽 지금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바로 패키지로 우리가 연결되는 게 바로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ESS에 대한 이 배터리 수요 거기에 전력까지 포함을 시킨다면은 전력주들은 하나의 강점이 또 하나 있죠. 너무나 좋은 펀더멘탈과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도 이제 최근에 워낙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확장성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네. 저희가 전력기기는 펀더멘탈도 좋고 수주 잔고도 좋고 하나 나무랄 게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레퓨테이션을 계속 작년부터 이어가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중동, 필리핀, 베트남까지 전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난다. 인력이 부족할 뿐. 지금 사실 전력기기를 말할 때 네.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부터 불구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우리가 경력직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전력주들은 조정 시 매수를 담아가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HD 현대 일렉이 한 100만 원 돌파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데 원체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무겁게 좀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은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3대장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산일전기까지 긍정적인 말씀 좀 주셨고요. 일단 산일전기는 북미양 비중 높은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OPM도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재평가에 대한 구간에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일단 방산 쪽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산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3조 클럽에 입성했다라는 부분 앞서서 이제 코너에서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오늘은 로봇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개념들도 같이 좀 내러티브가 붙어주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한 4%,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4%대,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로 4% 정도 흐름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이고 오늘 투톱 흐름 봤을 때는 지금 강보합 정도 가치 유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장중에 그래도 17만 원 선 돌파가 터치가 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2차 전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빠르게 개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봇은 또 전고체 배터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좀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도 좀 있을까요? 볼 필요가 많은데 근데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에 우리가 황화리튬 생산 업체인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한번 시세를 좀 냈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다시 제자리를 찾고 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흐름상으로 계속 우상향이 되면서 신고가를 계속 연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네네. 것 같아서 중심을 잡자면 그래도 삼성 SDI를 중심으로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뭐 관심주로서도 한번 네네. 삼성 SDI를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양극재 업체로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고점에서 실적 발표 4분기에 워낙 잘 그렇죠, 나왔음에도 잘 나왔죠.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서 본다면 한 주가 조정이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급상의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 변동성이 좀 큰데 네. 워낙 밸류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원체 많은 주가의 흐름이 25만 원대 근처였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일부 받기는 한데 이쪽에서도 사실은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액이 유럽향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올해 헝가리 공장 2분기 이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좀 더 가속화되게 늘어날 것이고요. 전고체형 배터리죠. 이제 전해질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바지 이제 양극재 이게 전고체형 전용 전해질하고 양극재 개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고객사의 생산 일정, 그러니까 고객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삼성 SDI일 것 같은데 거기 양산 일정에 맞춰서 아마도 셀에 대한 공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7년도 하반기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 SDI가 그 언급한 게 27년도 하반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의 코스닥의 이제 지위적 이제 이 어느 정도의 그런 지위적 그 위치 그다음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20만 원대 언더 구간에서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지금 3위권이죠. 네. 시가총액. 그래서 에코 그룹주들에 대한 뷰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딱 전고체라고 말했을 때 뭐 이스피타시아 케미칼이나 중소형주 쪽에서도 그쵸. 많이 이제 핵심적으로 언제 주가가 많이 빨리 반응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쪽보다는 진짜 가치가 있는 쪽에서 아마도 승부가 좀 승부처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셀은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정도를 보셔도 수혜를 낙수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셀에서는 삼성 SDI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 정리해보면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있을 거고 어제 연기금 쪽에서 비중 확대한다라는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본다면 당연히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서 전략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정부에서 ESS 관련해서 2차 중앙 계약 입찰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미뤄진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꺾여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렇게 본다면 소재단보다는 ESS랑 관련된 셀 쪽으로 조금 넘어가야 되는 구간인가 또 싶어서요. 뭐 그렇죠. 이게 호재성인 건 맞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막 랠리가 막 계속 이어간다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캐파가 막 뭐 한 2조다 3조다. 사실 이런 2조 3조짜리는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게 막 10조짜리다 몇십 조짜리다 그건 아니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 반등의 결과가 좀 좌지우지될 건데 사실 삼성 SDI가 1차도 좋은 성과를 그쵸.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에서도 SDI로 몰아줄지는 여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근데 SDI만이 가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강점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ESS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삼성 SDI가 지금 1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부진을 이제 ESS로 타진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최근에 자꾸 피지컬 AI 쪽으로 이것을 접목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네네. 용량이 워낙 부족하니까 전기차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대 팔 때 로봇 대수를 뭐 10대, 뭐 20대 이상 팔아야 된다는 계산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언론 플레이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약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ESS 관련한 입찰 계약 소식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랠리를 이어갈 만큼의 큰 무게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체크 먼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좀 담아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SK 하이닉스를 좀 덜어내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가수급상 들어와주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이격도가 좀 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 주가 추이가 박스 안에서 횡보할 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가능할지 궁금해요. 하이닉스는 근데 뭐 제가 이걸 덜어내라고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왜냐하면 신규라면요? 난 버틸 수 있다 하면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수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종목을 보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SK 하이닉스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게, 주가의 랠리를 보면 조정은 61선 조정을 한번 받아본 적은 있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최근에 뭐 5% 하루 만에 5%대 변동폭이 있더라도 하단을 강하게 열어놓지는 않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 만약에 설 끝난 이후에 HBM4의 양산을 빨리 시작한다고 한들 네. 안정성으로 보나, 만약에 공정은 일시 공정으로 삼성이 앞서갈지 몰라도 안정성으로 보나 수율로 보나 70% 이상을 가져간다는 얘기들을 들려왔을 때 SK하이닉스의 가치나 이 내재의 가치를 보더라도 지금으로서의 조정일, 예를 들어 지금 한 89만 원인데 뭐 80만 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여력이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게 그 정도로 견고하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있지만 네, 그 그러니까요. 매도세는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자금 성격도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체 SK하이닉스가 이 단기간에 이제 작년부터 수익률로 봤을 때는 월체 수익률이 많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열어놓은 터라 네. 아마 이 수익률을 수치하려는 그런 자극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일정 부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과거에도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SK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들어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또 나올 것 같은 예감은 굉장히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4가 만약에 설 지나고 나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시장 파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마진이 숫자의 장부에 찍히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딴 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정확한 시간적인 지적입니다. 혹시 네. 딴 데를 보신다는 게 반도체 안에서 딴 데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니면 있고. 다른 섹터로? 네네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면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일부 포트폴리오를 뭐 20%에서 30% 그냥 가져가는 전략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아예 덜어내는 전략보다는 뭐 비중을 조금 조절하더라도, 아니면 뭐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제가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기라든가, 오늘은 LG이노텍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진출 소식이 있었잖아요. 제규 AI에 이어서 뭐 보스턴이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반도체 안에서도 그 2대장 정도의 섹터들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수익률 면으로는 그 되게 유리하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덜어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부를 조금 덜어내서 좀 더 수익 극대화를
확인하는 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 20-30% 정도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다른 전략들 취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소부장단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죠. 세미콘 코리아가 이번 주 개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그래도 이 이벤트 있을 때 소부장들 한번 좀 들썩였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올해도 주목도 좀 높여도 괜찮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수가 막 코스피가 5% 이상 하락을 할 때도 네. 소부장에서 그 대기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양봉으로 끝난 맞아요.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소켓주 ISC 비롯해서 원익 IPS도 지난주 금요일 날 장마 감퇴 플러스 전향했는데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7%대 급등해서 끝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소부장에서 원래 장비주들은 사이클을 많이 탄다고 한들 지금의 사이클은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을 가져놓은 상황이라서 네. 증착 장비 업체 쪽에서도 좀 저점에서 이제 돌아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웨이퍼 공정에도 같이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양방향의 모멘텀을 같이 받는 종목들인데 원체 주가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부담 없이 들어가도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후공정에서 HBM 검사 장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DI라든가 YC도 어제 막 상승세를 굉장히 강했는데 차트를 좀 길게 이제 10개월로 보면 네. 다른 종목보다 좀 덜 올랐거든요. 이제 HBM4에 대한 수혜를 받는 이제 종목들이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소부장단에서도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소부장 안에서도 여전히 기회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일정상 세미콘 코리아는 내일부터 13일까지 열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전략도 잠깐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이 안에서 종목을 좀 골라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소부장을 고르고 싶은데요. 네. 뭐 소부장보다 그래도 대형주 대형주로? 중심으로 한번 골라드리고 네.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저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모건스탠리의 이제 목표 영업이익이 지금 네. 맥스로 179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사들의 평균치는 제각각이지만 사실 그동안에 좀 박하게 점수를 줬던 모건스테인의 목표치가 네.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내년 정도에 200조 이상을 예견을 한다는 거. 대신에 그러면 멀티플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당연히 실적의 뒷배는 있겠지만은 지금 뭐 5배 이하까지로 SK하이닉스를 주가의 저평가 영역이라는 이만큼의 80만 원, 90만 원대의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어디 있겠냐?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좀 네. 종목 중에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당연히 지금도 SK하이닉스를 뽑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캐파 경쟁에 있어서 뭐 대만의 클립랜드 뭐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각가지 이제 디램 확대에 대한 전망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SK하이닉스 넘볼 정도의 그런 기술력의 이제 경쟁까지는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봐서 지금의 지위 올해까지는 SK하이닉스가 뭐 60에서 70%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당연히 100만 원 이상에서 올리는 증권사의 TP는 당연히 여전한 유효한 전략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양봉으로 마감했던 종목 중 하나가 SK하이닉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5일선 월요일부터 좀 잘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월 말이었죠. 한 93만 원 최고치 정보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때 나왔을 때 이제 10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살짝 좀 꺾였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충분히 100만 원에 대한 터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지난주를 뒤로 하고 이제는 설 연휴를 앞둔 주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AI 수요가 아직도 강하다라면서 이 낙관론을 펼치자 뉴욕 증시를 따라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긴 연휴를 앞두게 되면 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흐름을 깨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게 되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주게 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게 될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 시각 엇갈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65% 상승하면서 5,300선은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0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요. 현 시각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조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 시각 3,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메이저 주체들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 안에서도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현 시각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700억 원가량 그리고 개인은 소폭이지만 현 시각 28억 원가량 물량 던져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래도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건설업이 2.5%대,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가 마찬가지로 2%대, 그리고 보험과 금융업까지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곳에서는 현재 전기가스업이 1.3%대로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과 비금속 쪽이 오늘은 마이너스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출판과 음식료를 뒤를 이어서 운송과 그리고 오락문화와 의료 쪽까지도 오늘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금속이 현 시각 4.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 장비도 현재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서위와 제조까지도 오늘은 하락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젠슨항이 AI에 대해서 버블이 아니다라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어제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대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현 시각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현 시각 보합권으로 위치를 바꿨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0.18% 소폭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16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파운드리 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 5만 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틀라스의 영상이 다시 한번 공개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하게 또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또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앞으로 5년간 국내외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오늘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5%대 가량 상승하면서 48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하나솔루션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8%대 가량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막판에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나오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3.94%가량 하락하면서 11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반도체 쪽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제주 반도체가 현 시각 3.7%대 상승하면서 4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가 어제 이어서 약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현 시각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쪽이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삼성자산 운용이 지분을 공시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또 어제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같은 이 카메라 모듈 쪽이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쪽으로도 기대감이 좀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 로봇은 20% 넘게 강한 불기둥 세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 시각 4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핏도 현 시각 18% 가까운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비교적 혼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KB금융, 어제 이어서 금융 쪽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KB금융이 4.5%대 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방산 쪽과 그리고 원전 쪽은 어제보다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듯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05%대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각 4.6%대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거를 연속 일단 들어오고 있는 부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쭉 하면서 변동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TSMC의 1월 매출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잘 나오긴 하겠지만 QOQ 대비해서 그리고 YY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부분 꼭 숫자로서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